안녕하세요. 고영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어느 정도 효력을 발휘하는지, 피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고소를 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 성범죄는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가 일반적으로 폐쇄된 곳이고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피해자의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 진술 외에 다른 증거를 좀 엄격하게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범죄를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 이러한 범죄의 특성상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범죄 예방 효과 때문에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일단 판례는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좀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좀 기준이 그려지시나요? 좀 전혀 아닐 겁니다. 위 기준 역시도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재판에서 피해자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어떤 범죄 일시나 시간, 당시 옷차림 등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정도의 기억 혼돈은 피해자가 당시에 받았을 어떤 정신적인 충격, 또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적인 좀 태도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경위, 그다음에 사건 발생 이후 당사자의 행동, 예를 들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받는지 여부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해자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당사자의 주장이 좀 극명하게 대립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좀 수사기관에 똑같이 출석해서 대질 조사를 받거나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이나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완벽하게 거짓말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또 어떤 판사나 검사 또 변호사는 또 이러한 종류의 사건을 좀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하는 거짓말을 판별하는 게 그렇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다는 점을 잘 입증해야 하는 숙제는 남습니다. 어떤 입증의 정도, 범위도 사안마다 조금 다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가 처음 만난 사이인지 아니면 직장 상사와 그 부하 직원 등 어떤 상하 관계인지 아니면 과거의 연인 관계였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 입증해야 될 범위도 다릅니다. 범죄 이후 좀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좀 예를 들면 어떤 범죄 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다, 아니면 또 만남을 유지했다, 또 이러한 사안에 따라서 좀 입증해야 될 것이 달라집니다. 범죄를 당한 이후에도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면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사건 전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어떤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거나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또 이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또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제가 좀 수행했던 사건인데요. 그 빌라 임차인이었던 여성이 임대인에게 수차례 성범죄를 당했다며 임대인을 고소한 사례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고소인과 어떤 불륜 관계였음은 인정을 했으나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적은 없다고 좀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상당히 좀 구체적이었습니다. 다만 피고소인으로부터 어떠한 위력을 받는 사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성인 여성이 몇 년에 걸쳐서 수차례 성범죄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조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어떤 그 범죄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그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어떤 피고소인과 차량을 타고 야외로 나와 식사를 하는 등 좀 만남을 지속한 점이 있었고요. 또 고소인이 지인에게 피고소인을 애인으로 지칭했다는 점 등이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피고소인을 그 강간 혐의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좀 명백히 거짓에 기인한 고소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 상대방을 처벌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에 기인하여 고소를 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받습니다. 다만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 또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고소인들이 무고죄로 처벌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범죄 사실이 허위라고 밝혀지지 않았고 단지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분들이 가장 좀 두려워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됩니다. 고소인이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고 고소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야지만 무고죄 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인이 전 남자친구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을 입증할 문자 메시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친구를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 경우는 그런 문자 메시지 등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 해당 고소인, 그 여성이 무고죄로 처벌된 사안이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는 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하므로 성범죄자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공갈,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아 좀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성범죄에 대해서도 어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피해자의 진술의 어떤 신빙성 유무를 어떤 절차나 방법으로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일 경우에 피해자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